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에 머물고 있는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사흘째 협상을 이어갑니다. 비건 대표는 이르면 오늘 협상을 마친 뒤 우리나라에 와서 협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2차 북미 회담의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되는 베트남 다낭에서 미국 정부가 호텔 객실 수백 개를 예약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수도 하노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잠실의 노후 아파트에서 밤사이 정전 사고가 발생해 2,0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난방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2시간 반 동안 강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10도, 대관령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으며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차 북미 회담과 날짜가 겹치는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요구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 협상 시한인 다음 달 1일 이전에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릴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금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을 방문한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북측과 사흘째 협상을 이어갑니다. 이르면 오늘 서울로 돌아와서 우리 측 관계자들과 협상 결과를 공유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돌아올 날짜도 정하지 않은 채 평양으로 향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 국무부를 비롯해 백악관, 국방부 등 관계자 10여 명이 동행해 정상회담의 의제와 의전 등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와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가 마주 앉아 진행한 협상은 이르면 오늘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물론 현장 상황에 따라 협상이 내일 또는 모레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실무 협상이 끝나면 비건 대표는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미국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측은 우리와 가졌던 사전 협상에서 평양에서의 실무 협의 결과에 대해 한국 측에 가장 먼저 빠르게 설명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의중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는 평양에서 속도감 있게 진행된 협상에서 북미가 어떤 조율을 이뤘는지 주목됩니다. 또 준비 시간을 고려하면 이번 주 안에는 정확한 장소가 확정되어야 하는 만큼 정상회담 장소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이번 방북에 의전을 총괄하는 책임자가 동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관련된 주요 협의는 별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조윤재 주미대사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진행 중인 실무 협상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조 대사는 미국 시간 7일 가진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비건 대표가 방북 전 준비를 많이 하고 간 만큼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비건 대표가 평양에서 돌아오면 진전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열릴지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다낭에선 기대감이 감돌고 있는데 북한은 수도 하노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낭 현지에서 김지선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베트남의 유력한 후보 도시 다낭엔 고급 휴양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곳은 북쪽 지역에 위치한 인터콘티넨털 호텔입니다. 호텔 앞으로는 바다가 있고 뒤로는 이렇게 험준한 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투숙객이 아니면 일반인들의 접근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투숙객들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회담이 예정된 이달 말엔 예약이 어렵습니다. Actually, we don't have any official information about this. You can make the reservation directly with our reservation team in this hotel. 지난 2017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개최한 경험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한국인을 비롯해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낙점되면 아시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반도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도 있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설레고 또 저희 아이들한테도 교육적으로도 너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북한은 수도 하노이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대사관이 있어 경호와 의전 등 사전 준비에 더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다낭엔 미군과 협력하는 해군 기지가 있어 자칫 동남아 국가들과 남중국해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자극할 우려도 있습니다. 다낭이냐 하노이냐 1차 정상회담과 달리 두 번째 회담에선 만남의 장소를 둘러싼 신경전도 팽팽한 양상입니다. 베트남 다낭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다낭에서 미국 정부가 호텔 객실 수백 개를 예약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호지TV는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후보 도시인 다낭에 그제나 트럼프 대통령 측 관계자가 도착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호지TV는요, 현지 당국자에 대한 취재 결과 미국 정부가 현재까지 해변 인근 호텔 객실 수백 개를 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위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기간 베트남을 방문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과 미국도 지금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비핵화와 상응 조치에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협상 카드를 꺼냈습니다. 조선반도의 현 정전 체계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 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 토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도 4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로 설정했던 핵심적인 합의 사항입니다. 이번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당연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진전을 이루어야 할 대목입니다. 지난해까지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길은 판문점 선언에 기반해 당연히 종전선언을 거쳐서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수순이었습니다. 하지만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은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바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북한도 정치적 의미가 큰 종전선언보다는 제재 완화나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비핵화 상응 조치를 얻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현 단계에서는 종전선언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었던 1차 북미 회담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북미가 이미 비핵화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을 급하게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계속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는 종전선언을 건너뛰고 바로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다자협상 구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당장 종전선언을 위해 베트남 북미 정상회담에 합류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그래서 나옵니다. YTN 신호입니다. 어젯밤 서울에서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2시간 넘게 정전됐습니다. 강추위 속에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이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온이 영하 10도 가까이 내려간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2,000세대 넘는 단지 전체가 캄캄합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각 세대로 전기를 공급하는 단지 내 고압 전기 설비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긴급 출동한 한국전력 복구팀은 문제의 설비를 건너뛰고 전기를 직접 세대에 공급하는 응급처치로 일단 전기 공급이 재개되도록 했습니다. 이때가 오늘 새벽 1시 50분, 정전된 지 2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주민들은 한파 속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등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울산시 남구의 장생포 부두, 해양경찰대의 서치라이트가 부둣가를 비춥니다. 어선에 올라탄 대원들이 급박하게 선박에 기름을 빼내고 있습니다. 부둣가에 계류 중이었는데 어젯밤 9시 20분쯤 626톤급 유조선이 갑자기 들이받은 겁니다.
이 배 말고도 두 척이 더 이렇게 피해를 봤습니다. 장생포에서 부산으로 출항하던 유조선이 기관 고장으로 조종이 불가능해지면서 정박해 있던 배를 덮쳤습니다. 들이받친 선박들은 파손은 됐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도 없었고 해경이 오일 펜스를 설치하는 등 긴급 조치를 실시해 기름 유출 피해도 없었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에는 경기도 시흥시 시화병원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소나타 차량이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던 소울 승용차와 부딪히고 이어 소울 차량을 뒤따르던 오토바이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수입니다. 오늘 아침 강력한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출근길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식 캐스터. 네, 태평로에 나와 있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다고요? 네, 밤사이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아침 출근길 동장군이 찾아왔습니다. 서울에는 39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10도, 체감온도는 영하 15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요 며칠 포근한 초봄 날씨가 이어졌던 터라 몸으로 느껴지는 추위가 심하니까요. 핫팩과 장갑 등 다양한 방한용품으로 옷차림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밤사이 상층 온도가 영하 30도에 달하는 북극 한기가 남아있는데요. 오늘 아침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4.6도까지 떨어져서 전국에서 가장 춥고요. 파주 영하 12.3도, 전주 영하 6.1도 등 어제보다 10도에서 15도가량 낮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는데요. 서울 0도, 광주와 대구 5도에 머물겠고요.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지겠습니다. 내륙뿐 아니라 해안과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부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까지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갑작스런 추위에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수도꼭지를 약하게 틀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평로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설 연휴를 끝내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야 원내 사령탑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연휴를 마친 뒤 한자리에 모인 여야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에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원 전체에 대한 이해충돌 실태조사를 비롯해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맞섰고 바른미래당이 한국당 보이콧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을 중재안으로 내놨지만 민주당이 거부하면서 국회 정상화 합의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보이콧 공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양당이 냉정함을 되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링 바깥에서는 거친 언사로 서로를 향한 날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수구 냉전의 사고에 사로잡혀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안 된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반대로는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재판불복, 헌법불복에 이은 민심불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할 일은 김경수 구하기가 아니라 정말 민생 구하기. 여기에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관련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뉴욕 스트릿바 출입 논란에 휩싸인 최규일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이에 질서라 한국당은 곽상도 의원이 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관련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간 데 이어 민주당 민병두 의원의 지지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대치 속에 보다 못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재 국회의 모습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국회의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겠지만 싸울 때 싸우더라도 국회를 열어놓고 해야 한다고 개탄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지도부의 방미 일정까지 예정돼 있어 국회 정상화가 당분간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국당은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치는 전당대회를 연기할지를 오늘 결정합니다. 한국당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는 때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두고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출마를 공식 선언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탄핵 인정과 박근혜 전 대통령 극복을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총선 승리와 정권 탈환, 보수정당 재건을 위해 친박 정당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 이름 세 글자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박근혜냐 아니냐 이 논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를 민주당은 내심 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확정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당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내각을 책임졌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사면론과 관련해 직접적인 말은 아끼는 모습입니다. 다만 국민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면서도 사면을 요구하는 의견이 적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방금 그런 의견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의견을 잘 정부도 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 연휴 SNS를 통해 전직 대통령 석방운동을 주장하고 나선 홍준표 전 대표는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건을 거론하며 불법 여론 조작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 두 전직 대통령을 구금 상태에서 풀어준 뒤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게 도리라면서 국민은 이제 석방할 때가 됐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탈당했던 오세훈 전 시장은 당내 탄핵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 황교안 전 총리와 홍준표 전 대표는 표를 가진 책임 당원들이 대거 몰린 TK 지역 표심을 끌어안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2차 북미 정상회담과 날짜가 겹친 전당대회 날짜를 바꾸는 문제는 지도부 회의에서 경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연기해야 된다는 강한 주장도 있었고 연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도 또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회의를 열어 실무적인 검토와 당권 주자들의 의견을 고려해 전당대회 연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한국당 유력 당권 주자인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접견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는 종편 방송에 출연해서 횟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황 전 총리가 접견 의사를 전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허리 통증으로 수감 초기부터 책상과 의자 반입을 부탁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야 받아봤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친박이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과 총리로 발탁한 분이 수감 생활 중인데 인터넷에 떠도는 수임 번호조차 몰랐다는 사실에 모든 것이 함축돼 있다며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오늘부터 1박 2일간 지도부와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연찬회를 열고 당의 진로와 주요 현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이번 연찬회에는 그동안 당의 노선에 대한 고민을 밝히면서 공개 일정을 자제했던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논의했던 박주선, 김동철 의원 등 의원 대다수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당의 진로와 현안에 대해 두 차례 비공개 자유토론이 계획된 가운데 당의 정체성과 야권발 정계 개편 등 나아갈 진로에 대해서 의원들의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회담과 함께 애초 이달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일단 장관급 무역협상에서 중국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 측 무역협상 대표단을 만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최종 국면에서 자신이 직접 시진핑 주석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They'll be going, and we look forward to that. And then a little back and forth, and ultimately, I know that I'll be meeting with President Xi.
협상 시한이 다음 달 1일인 만큼 미중 정상은 이달 말쯤 단판 회동을 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 정상 간의 단판을 논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I can tell you there's nothing planned at this time for it, but the president has talked about potentially meeting with President Xi, and we'll see what progress we make next week. 로이터 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다음 달 1일 이전에 만날 것 같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The two presidents, I'm sure, will meet. That's what Mr. Trump has been saying, but that's off in the distance still at the moment. 미국의 이런 태도는 다음 주에 베이징에서 열릴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기회에 강제 기술 이전 철폐와 합의 이행 담보 등에 대해 확답을 받아내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로 읽힙니다. 미중 정상의 단판 회동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이달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과의 연계 가능성도 낮아지게 됐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영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금융위기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다음 달 말 유럽연합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 때문입니다. 황보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가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나타납니다. 발표 내용은 실제로 심각합니다.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11년 만에 최악으로 추락한다는 건데 다음 달 말로 다가온 브렉시트의 불투명성 때문이라고 운을 뗍니다. And the fog of Brexit is causing short-term volatility in the economic data, and more fundamentally, it's creating a series of tensions in the economy. Tensions for business. 영란은행이 전망한 영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은 1.2%. 지난해 11월 당시 전망치인 1.7%보다 0.5%포인트 내린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의 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영국 경제는 지난 2016년 국민투표에서 EU를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한 이후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소비자들도 지갑을 닫으면서 부진을 이어왔습니다. 더욱이 영국이 EU와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하면 1970년대 오일 쇼크와 유사한 충격이 영국 경제에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 마당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영국 성장률 전망치가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는 소식에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달러와 약세로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전달보다 18억 2천만 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4,055억 1천만 달러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는 홍콩에 이어 세계 8위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미국 달러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보유한 다른 외화 자산의 달러화 환산 금액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새해 들어 경제 행보에 주력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주요 벤처 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우리 국민의 반기업 정서는 이른 시간 안에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초청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 달 만에 주요 벤처기업들과 다시 만났습니다. 네이버 창업주인 이혜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를 포함해 벤처 1세대와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넘는 쿠팡 같은 이른바 유니콘 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특히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한다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점을 들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 가지 혁신과 함께 특히 혁신 창업이 활발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창업된 기업들이 중견기업, 유니콘기업, 또 대기업으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은 규제 혁신과 국내 기업 보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국 기업은 국내 진출도 쉽고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국내 기업은 해외 진출이 어려운 데다 세금 등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복잡한 규제가 외국 투자 유치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로 시행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이 나오면 국민 의식도 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기업이 성장할수록 국민의 시선이 날카로워진다는 고민에 대해선
초기 대기업들의 치부 과정에서 반기업 정서가 생겼지만 곧 해소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 기업을 향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은 금세 이루어지리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들어 문 대통령은 기업인과의 대화, 지역 경제 현장 방문 등 한 주에 2번꼴로 경제 관련 일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부산을 방문해 도시재생과 스마트시티 구축 방안을 발표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초청 간담회도 열 계획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1월 고용지표는 지난해 1월과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과 관세청 등 4개 기재부 외청장과 간담회에서 소비자 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에도 기업 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팀이 어려움과 위험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국세청 등 4개 외청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인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됩니다.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이 오르고 수도권 평균 상승률은 10.5%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전국과 서울 모두 6%가량 상승했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겁니다. 열악한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해온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 기간 집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과로사로 추정됩니다. 고인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동료들도 슬픔에 잠겼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설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명절 연휴에도 병원을 지켰던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은 끝내 고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사인은 급성 심장사였습니다. 설에 고향에 같이 내려가자까지는 이야기를 하셨고 4일날 당장 내려가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 배우자분께서 직접 오셨던 거죠.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센터가 문을 연 지난 2002년부터 밤낮 없이 환자를 돌봐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응급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평생 헌신해온 거목이기도 했습니다. 닥터 헬기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하고 재난 응급의료 상황실, 번역 외상센터 등을 처음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전체 응급의료 체계를 모니터링하고 이런 작업을 해왔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고 좀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본인이 책임지고 챙기고 확인하고 이랬었습니다. 아주대병원 이국종 교수는 고인의 황망한 별세 소식에 어깨축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며 애통해했습니다. 빈소에는 거목이 사라지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는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평소에 자기 일에 대한 신념이 강한 분이셨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고 누구보다 응급의료에 대한 애정이나 응급실에 오는 환자들에 대한 애정이 크셨던 분입니다. 이제라도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는 국립중앙의료원장으로 치러져 오는 10일 연결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고 윤한덕 센터장에 대한 추모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성명을 내고 윤 센터장이 우리나라 응급의료의 발전을 위해 헌신했다며 국가 응급진료 정보망 구축, 응급의료 전용 헬기 도입 등 응급의료 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임무를 수행했던 진정한 리더라고 애도했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까운 분을 잃었다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응급 환자가 어느 순간 어디에서든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많다며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를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전진료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달 사회적 대화 중단을 경고했던 한국노총이 오늘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다루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에 참석합니다. 한국노총은 참석에 앞서 그동안 5차례에 걸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를 논의했지만 경영계가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는 등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이 탄력근로자 단위기간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음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노사가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은 희박해졌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와 여당 정치인들을 고소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전 수사관이 윤영찬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고소한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남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남동생의 집으로 출동했지만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인천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손 의원의 남동생 62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다는 지인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습니다. 이 지인은 손 의원의 남동생으로부터 요즘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불상사를 우려해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전문 상담사와 함께 손 의원의 남동생을 면담한 결과 단순한 하소연이었으며 자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에 머물고 있는 비건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오늘 사흘째 협상을 이어갑니다. 비건 대표는 이르면 오늘 협상을 마친 뒤 우리나라에 와서 협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영하 10도, 대관령은 영하 15도까지 내려갔으며 추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잠실의 노후 아파트에서 밤사이 정전 사고가 발생해 2,0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난방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2시간 반 동안 강추위 속에 떨어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무역 협상 시한인 다음 달 1일 이전에는 만날 것 같지 않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베트남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연이어 열릴 가능성은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주요 뉴스였습니다. 플라스틱 조각인 척 필리핀에 불법 수출했다가 지난 3일 평택항에 되돌아오게 된 쓰레기에 대한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컨테이너를 열어 확인해 봤더니 재활용도 하지 못할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잔뜩 들어 있었습니다. 황선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쓰레기를 담았던 망이 뜯어진 채 온갖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폐목재와 철제 쓰레기 등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일부 쓰레기에서는 물이 흘러나와 부패와 침출수 우려를 낳기도 했습니다. 밀봉이 안 되는 이렇게 침출수 나오기 시작하면 저희 터미널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밀봉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환경부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필리핀에서 되돌아온 1,200톤 51개 컨테이너 가운데 일부를 개봉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쓰레기의 종류와 상태 등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쓰레기 처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갔고요. 그 처리 주체가 평택시에서 하게 돼 있고요. 환경부하고 협의를 거쳐갖고 조속한 시간 내에 이제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강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불법 수출한 업체에 여전히 쓰레기 소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평택시는 수출업체에 자체 처리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방치한 쓰레기 처리에는 반송 운임과 소각 비용을 더해 1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를 놓고 환경부와 평택시가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쓰레기가 평택항에 상당 기간 방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국민연금이 남양유업에 대해서 배당 관련 주주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남양유업에 대해 배당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관 변경을 하는 주주 제한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탁자 책임위원회는 남양유업의 배당과 관련해 그동안 기업과의 대화, 공개 중점관리 기업 선정 등을 해왔지만 개선되지 않아서 주주 제한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장례가 사흘간 민주사회장으로 치러집니다. 내일 근무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제를 지낸 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연결식을 열 예정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새벽 숨진 뒤 58일 만에 김용균 씨의 장례식장이 마련됐습니다. 비록 설 전에 보내주고 싶다던 바람은 이루지 못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 그렇게 냅두는 거 원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용균이 억울한 죽음 안 되게끔 누명 벗어야 되고, 그리고 용균이 동료들도 살려야 되고. 어두운 발전소 안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은 고인의 죽음을 아직 실감하지 못합니다. 너가 진짜 거기 있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네가 어디선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사랑합니다. 그곳에선 아프지 마세요. 장례식장 한쪽 벽에는 시민들이 용균 씨에게 전하는 애도의 편지가 가득 붙었습니다. 수녀들은 용균 씨가 하늘에서도 춥지 않도록 직접 지어온 수의를 유족들에게 건넸습니다. 정말 아프게 간 청년이지만 가는 길에 저희가 이렇게 옷 한 벌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에. 민주사회장으로 엄수되는 용균 씨 장례식은 사흘 동안 조문객들을 맞게 됩니다. 마지막 날은 고인이 근무했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노제를 연 뒤 정오엔 광화문 광장에서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장지는 전태일 열사 등이 잠들어 있는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서울시가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는 택시를 이르면 이달 안에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유아용 카시트를 갖춘 여성 전용 택시도 함께 나옵니다. 오승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국의 단속에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승차 거부. 당연히 어이없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이를 원천적으로 막는 택시가 이달 중 첫 선을 보입니다. 승객이 호출하면 자동으로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정되는 방식인데 기사는 승객을 태울 때까지 목적지를 알 수 없고 배차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승차 거부할 경우에 차량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도 부과하고요. 또 되풀이될 경우에는 외부에서 기사를 퇴출하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업체가 50개 택시 회사 4,500여 대를 모집해 택시 가맹 사업을 신청했는데 최근 서울시가 면허를 내줬습니다. 석 달 동안의 시범 운행을 거쳐 1,000대가량이 1차로 정식 서비스에 들어갑니다. 이 업체는 영유아 카시트가 있는 여성 전용 예약 택시도 함께 선보입니다. 애 데리고 차 택시 잡을 때 좀 기사님들이 좀 잘 안 태워주시려는 경향이 있는데 카시트가 있으니까 좀 되게 그 점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손님과 운전자 모두 여성이며 초등학생까지는 남자아이도 동반 탑승이 가능한데 내년까지 500대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기사들은 산업금을 내지 않고 월급을 받습니다. 추가 요금을 내야 하는데 운임 외에 2, 3천 원가량이 붙습니다. 서울시가 서비스 개선 등을 내걸고 16일부터 택시 기본 요금을 800원 인상하는 걸 고려하면 3, 4천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확연히 차별화된 서비스가 없으면 이용자가 외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이집트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낙타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집트 주재 한국대사관과 현지 교민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이집트 홍해의 휴양도시 후르가다 인근 사막에서 한국인 여성 60살 A씨가 낙타를 타던 중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앉아있던 낙타가 갑자기 일어나 몇 차례 뛰면서 A씨가 떨어져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락 직후 의식을 잃은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마을의 유일한 진입로가 콘크리트와 쇠사슬에 막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곳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도로로 사용하던 땅 주인이 바뀌면서 벌어진 일인데요. 업체 관계자들은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공장들이 몰려있는 마을에 단 하나뿐인 진입로. 길 양쪽에 50c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쌓여 차 한 대 겨우 지날 정도로 좁습니다. 게다가 곳곳에 쇠사슬이 가로막고 있어 차량 통행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도로 양쪽을 쇠사슬로 폐쇄하는 바람에 이 도로를 진입도로로 사용하던 이적 16개 업체가 공장 가동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30년이 넘게 관행도로로 쓰던 도로인데 이런 것들은 포천시나 112에 신고를 했는데도 자기 땅 가지고 행사를 하는 거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길을 막은 사람은 경매로 이 땅을 산 토지주의 남편 A씨. 2017년부터 업체의 토지 사용료를 요구하며 콘크리트 벽을 쌓아 길을 좁힌 뒤 매입가의 10배가 넘는 금액으로 살 것을 요구하다 급기야 쇠사슬로 통행을 아예 막은 겁니다. A씨는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업체들이 따르지 않아 길을 막았다고 주장합니다. 협의할 것도 없고요. 재판 판결에 났어요. 왜 잘못됐으면 저를 고발하세요. 업체들은 A씨가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협의가 안 돼 사용료를 줄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전직 공무원인 A씨는 부근 남양주시에서도 10개 업체가 있는 마을 입구 땅을 산 뒤 길을 좁게 만들어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기관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뿐입니다. 행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조치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없고 요구하는 격차가 너무 차이가 많아서 사실상 어렵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직 공무원의 알박기 행태에다 행정기관의 속수무책으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만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3.1운동의 도화선 역할을 한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하루 앞둔 어제 일본 도쿄에서 전야제가 열렸습니다. 제1본 한국 YMCA는 도쿄에 있는 YMCA 회관 지하 한국문화원에서 유학생과 교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전야제를 개최했습니다. 28 독립선언은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 조선인 유학생 600여 명이 독립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YMCA 대강당과 일본 도쿄의 제1본 한국 YMCA에서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제1본 한국 YMCA 주관으로 열리는 도쿄 현지 기념식에는 피우진 보훈처장과 이수은 주일대사를 비롯해 광복회원과 유학생 대표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 중인 지역을 줄곧 일본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던 아베 내각의 태도가 요즘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교섭 중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잔뜩 조심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를 대하는 태도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홋카이도 동쪽 바다에 있는 쿠릴 4개 섬. 2차 대전 이후 70년 넘게 러시아가 실효 지배 중인 이곳을 일본은 북방 영토라며 줄곧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北方四島についてはですね、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いうことはもう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북방 영토는 한 번도 외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베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야당 의원이 북방 영토에 대해 물었습니다. それでは北方領土は日本の固有の領土だという認識で変わりはないですね。北方領土はですね、我が国が主権を有する島々であるという立場には変わりがないわけでございまして。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일부러 쓰지 않은 겁니다. 我が国の固有の領土だという固有の領土って言葉を使ってご答弁いただけませんでしょうか。北方領土の島々は我が国が主権を有する島々であるという立場でございます。 국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북방 영토가 일본 땅이라며 제정한 북방 영토의 날 기념식에서도 아베 총리는 물론 일본 정부 관계자 누구도 고유의 영토라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교섭이 진행 중인 러시아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표현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가며 한껏 몸을 낮춘 일본 정부. 틈만 나면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고 징용 배상 문제 등을 놓고 우리 정부의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퍼부었던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배구 남자부 최하위 한국전력이 선두 현대캐피탈을 침몰시켰습니다. 에이스 서재덕의 폭발적인 공격을 앞세워 값진 승리를 챙겼습니다. 배구와 농구 소식 서분국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한 점 차로 끌려가던 첫 세트 후반, 서재덕이 강력한 백어택으로 동점을 만듭니다. 최홍석의 공격으로 역전에 성공한 한재는 이후 3연속 블로킹 득점으로 세트를 가져왔습니다. 2세트 중반, 서재덕은 결정적인 블로킹을 잡아냈고 상대의 범실마저 겹치며 한재는 2세트마저 따냈습니다. 기세가 오른 한재는 3세트 현대의 추격을 따돌리며 올 시즌 첫 3대0 완승으로 3승째를 장식했습니다. 현대를 상대로는 거의 1년 만에 맛본 승리였습니다. 서재덕은 19점을 올리며 최홍석과 함께 공격을 이끈 반면 신영석과 문성민이 부상으로 빠진 현대는 고비마다 실수 26개를 저지르며 무너졌습니다. 프로농구에서는 오리온이 외국인 선수 먼로의 트리플 더블을 앞세워 5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먼로는 15점, 리바운드 19개, 도움 10개로 코트를 누비며 88대 80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꼴찌 삼성은 7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프로배구 삼성화재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신치용 전 감독이 국가대표 선수촌장이 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비어있던 충북 진천 선수촌장에 신전 감독을 임명했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를 두루 거친 신치용 신임 선수촌장은 여러 차례 올림픽을 통해 대표팀 육성과 관리 경험을 쌓았습니다. 덴마크 프로리그에서 나온 안타까운 자책골 보시면서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강추위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두툼한 패딩은 물론 목도리와 장갑도 착용하고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울은 39일 만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고요. 그 밖에 중서부와 호남 지역, 경북 지역에도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대관령 기온 영하 14.6도, 서울은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남부 지역도 제주를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 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에도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계속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찬 공기가 내려오며 날씨가 추워졌지만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비나 눈 예보 없이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요. 건조특보 속에 대기가 메말라 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10도, 청주 영하 7.5도, 부산 영하 1.1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인데요.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내려가서 종일 춥겠습니다. 서울이 0도, 춘천과 청주가 2도, 안동 4도, 대구와 광주 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도 맑겠지만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맑고 추운 날씨 속에 대기질은 비교적 양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